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저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또한 태국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태국 사태와 미얀마 사태 속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군부거든요. 그래서 이 군부에 관한 비교를 오늘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국 군부와 미얀마의 군부 비교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즉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권력을 강화해 가는 그러한 군의 정치 개입과 정치적인 역할이 굉장히 오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하나의 대표적인 나라였지만 요즘에 와서는 인도네시아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위 민주화된 군의 간섭을 벗어난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태국과 미얀마는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군의 정치 개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먼저 군부의 그 정권 장악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태국과 미얀마 자체가 나름대로는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그 성격적인 것, 특징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국의 군부의 정치 개입은 1932년도에 제1차 쿠데타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2014년도 쿠데타까지 무려 4년에 한 번씩 19차례에 걸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국의 군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군부 우위의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가 때가 되면 또 빠져나갔다가 또 민선 정부도 좀 들어왔다가 또한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의회도 만들어 놓고 또 정치에도 참여하는 이러한 형식의 오랜 기간 동안에 군이 정치에 개입을 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정부 내지는 어떤 관료들과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속에서 군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져오던 정치가 바로 태국의 정치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부 우위의 정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미얀마의 군부의 정치 개입은 어떤 형태냐? 군부 주도의 정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2년도에 문민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은 이래 지금까지 미얀마의 군부는 정치를 자기네들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군의 정치적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군부 주도의 정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국은 군부 우위의 정치를 해왔다. 반면에 미얀마는 군부 주도의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1932년도에 제1차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와 다르게 식민지 경험이 없는 나라고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태국 정치를 얘기해서도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면면이 이어지는 왕실,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국왕도 바로 이런 그 태국 왕실의 연속성 속에서 태국 정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국왕으로서 왕실로서의 존재가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국 왕실과 결속하는 가운데 왕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태국 왕실을 지키는 가장 충성스러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주장을 하면서 태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을 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태국 정치의 특징이고요. 그러나 이런 태국의 군부는 1932년도 이래 2014년도까지 19번의 쿠데타를 했었고요. 그 사이에 20번이 넘는 헌법 개정을 해왔습니다. 즉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또 민간 정부에다가 정권을 좀 내주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실권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형태의 헌법 개정이 무려 20번이나 진행이 됐었죠. 물론 1973년부터 76년까지의 1차 민주화 시기와 1992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약 15년간에 걸친 2차 민주화 시기라고 하는 또 대표적인 소위 문민정부의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문민 정부도 결국에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뒤집어 엎고 다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 왔었죠. 그래서 태국의 정치를 보게 되면은 1950년, 60년대에 사릿이라든지 또는 타넘이라든지 1980년대에는 뿌렘이라든지 1990년대에 수찐다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2014년도에 그 프라윳 차노차 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태국에서는 군총사령관 출신의 장군들의 이름이 오히려 태국 정치를 가장 대표하는 정치인의 이름으로서 그렇게 동일시 됐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민간 정부가 있었을 적에 총리만 좀 이름이 바뀌었지 태국 정치의 어떤 기절을 이루고 이끌고 가는 힘은 군부의 또 총사령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국 정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 태국 정치에서 군이 갖고 있는 힘은 여전히 왕실을 배경으로 해서 소위 견고한 그런 기득권층을 형성을 해왔고요. 최근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총선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총선을 하면서 민간 정부한테 다시 정권을 넘겨줬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지만 이건 무늬만 민간 정부로서 바뀐 것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군이 여전히 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2017년도 이게 20번째 헌법입니다. 2017년도 헌법을 보게 되면 군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그 헌법 속에다가 그대로 담아 놨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민간 정부에게 정권을 넘긴다 하더라도 향후 5년간은 태국 정치에서 군의 영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 또 언제든지 군은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 놓은 헌법이 바로 지금 현재 태국 헌법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헌법 개정을 할 적에 군부가 늘 아주 애용해오는 조항이 있는데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체제 하에서 하원은 민간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상원은 완전히 100% 임명을 하는 것이죠. 임명을 할 적에 입김은 물론 군부와 왕실이 다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총리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는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것이 그야말로 의원 내각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태국의 헌법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2017년도 헌법에서는 이 총리는 선출직 총리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원이 어떤 식의 의석을 정당들 간에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요. 명망가 출신의 즉 선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명망가 이것이 대부분 다 군과 또는 관료 사회에서 나온 정치인들이 됩니다. 즉 군 총사령관을 하다가 옷만 갈아입고 양복으로 바꿔 입고 자기가 총리로서 나오게 되고 그런 총리를 또 지지하는 정당들을 규합을 해서 얼마든지 비선출직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932년 이래 지금까지 태국 정치에서 군이 우위에 있으면서 항상 정치를 통제하던 바로 하는데 써먹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총리직이 하원 다수 의석의 총재가 아닌 명망가 출신의 비선출직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이것이 이번 2017년 헌법에도 다시 등장을 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총선이 했다 하더라도 이 총선에 의해서 현재 프라윳 총리도 바로 2014년도 쿠데타의 주역이고요. 이 양반이 다시 옷을 갈아입고 문민정부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지만 배경은 다 정치 군인인 것이죠. 자, 이와 비교했을 적에 미얀마 같은 경우입니다. 미얀마는 1962년 이래 즉 우누 정권을 붕괴시키고 정권을 잡은 네윈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네윈 사령관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를 지배를 했었고요. 이 네윈 이후에 킨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마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1990년대에는 탄쉐라고 하잖아요. 막강한 군총사령관이 전권을 휘둘렀죠. 이것이 이제 와서 2011년 이후에는요.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이 뒤를 이으면서 지금까지 미얀마의 정치에서는 62년 이래 지금까지
군이 주도하고 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러던 군도 2008년도에 국제사회로부터의 큰 제재와 또 나름대로의 오랜 기간 동안에 지배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피로감 또는 일종의 어떤 변화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군 내부적인 그러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2008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정권을 민간 정부한테 넘겨주겠다.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2008년도 헌법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헌법입니다. 2008년도 헌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내용이 굉장히 희한하죠. 뭐냐? 상하 연방의회인데요. 상하 연방의회의 상하 의원의 4분의 1, 25%는 무조건 군이 할당을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4분의 3만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들이 이제 상하 양원을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4분의 1 군부 의석은 요지부동에 픽스된 그런 상태로 헌법을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 그 헌법에 또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거나 한 그러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이건 바로 1988년 이후에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제어하기 위한 내용을 헌법에다가 아예 규정을 해놓은 것이 2008년도 헌법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무지막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 하나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국방안보평의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NDSC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11명의 소위 군 출신 주로 군 출신 인사들이 11명의 국방안보평의회를 맡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회도 바로 해산되고 또 정지가 되고 그야말로 전권을 다시 군이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08년도 헌법에다 규정을 해놓고 2011년 이후에 아웅산 수치를 가택연금에서 해제시키고 2015년 선거에서는 아웅산 수치의 NLD 당이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의석을 확보를 하고 그들이 이제 정권을 맡는 식이 됩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군은 4분의 1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언제든지 아웅산 수치라든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군이 다시 획득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다 해놓고서 지금까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배경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대표적인 이제 군부 정권이었거든요.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유지되던 수하르토 정권이 바로 있을 때 그들이 만들어 놨었던 헌법이 지금 미얀마의 헌법의 배경이 됩니다. 즉 당시의 헌법이 나름대로는 미얀마 군부로 봐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럴듯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겠죠. 이것을 그대로 2008년 헌법에다가 가서 카피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얀마의 헌법을 배경으로 해서는 언제든지 군은 언제든지 정치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실권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NLD 당의 그러한 상황을 인정을 해주면서 자신들한테 모든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 그러한 식의 군부 실세의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난번 2020년 11월 달에 총선의 결과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아웅산 수치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느끼게 된 일종의 위기감, 이래서는 또 5년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에는 선거를 빌미로 해서 쿠데타 아닌 쿠데타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실권을 갖고 있어요. 내놨던 정권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자기네들이 정권을 독점하는 이런 식의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2월 1일 날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태국의 군부 우위의 정치 상황과 그 다음에 미얀마의 군부 주도의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에서 작년엔 태국, 올해는 이제 미얀마인데요. 이 두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매우 이제 가까이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을 갖고 있고 또 강력한
지배 세력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세력 자체가 스스로 권력을 내놓거나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도전 세력 쪽에서 왔거든요. 즉 태국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들에게 반대하는 소위 개혁을 주장을 하는 이런 변화를 주장을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얼마만큼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그들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들이 또한 결속을 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저항을 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 집권 세력과 반대 세력인 도전 세력과의 게임으로 들어가면서 그 양상은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해서 태국의 상황도 그렇고요. 요즘 태국 상황은 약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항운동이 좀 잠잠해진 상태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또 폭발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얀마의 상황은 더더구나 더 가까이 이 상황을 더 주의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태국의 상황과 미얀마의 상황을 군부의 통치의 상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비교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 두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더 조사를 해서 또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